그러다 보면은 항상 뭔가 불안해, 뭔가 초조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경험할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내 상사의 기분은 어떤지, 내 동료의 기분은 어떤지, 결혼을 해서도 내 배우자의 기분은 어떤지를 살피게 되고, 그때의 무너진 토대는 사실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의 감정은 아이의 뇌에 새겨진다는 게 진짜인가요? 그죠. 이게 감정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상대방한테 전염이 되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우울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감정에 둔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런 감정에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그 아이의 성장이라든지 학업,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부모가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은 자꾸 그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느라 거기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되고, 학업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아이한테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부모라는 거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자꾸 변하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 이 세계 자체가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혼동스럽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든지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이의 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나는 시기를 보면은 6세 이전에서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 기억에 굉장히 기초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하층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안전하게 잡혀 있으면은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 굉장히 그 유아기라든지 학력, 정기, 유치원 때 이런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성격 형상이라든지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부모의 감정 변화라든지 감정 기복을 경험하고 이런 화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자주 경험하다 보면은 그때의 무너진 토대는 사실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억이 나는 거는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아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 경험한 것들, 그때 경험한 트라우마들은 굉장히 그 아이의 일생에 겹쳐서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아이의 뇌에 새겨지는 건가요? 결국 이제 계속 이런 감정 기복을 경험을 하다 보면은 아이 자체가 이제 쉽게 불안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특히 이런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쉽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를 하는 부분이에요.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몸을 준비를 시키고 대비를 시키고 긴장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편도체가 쉽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뭔가 불안해요. 뭔가 초조해요.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집중하는 게 어렵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을 하고 그 감정을 필요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냐? 바로 부모한테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절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화가 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혹은 술을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아이도 나도 모르게 이 화라는 감정을 그런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요.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더라도 화났을 때 술 마시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은 나중에 커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함이 뇌를 변화시키고 뇌 하나의 패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이런 감정 조절을 경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이걸 다루는지를 보는 것이 학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화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부모의 화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가 있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됩니다. 혹시라도 부모의 기분이 좋지 않은지, 부모가 무슨 화가 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피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인이 돼서도 내 상사의 기분은 어떤지, 내 동료의 기분은 어떤지, 결혼을 해서도 내 배우자의 기분은 어떤지를 살피게 되고, 문제는 그런 것에 우리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어요.
남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해야 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게 되겠죠. 눈치를 보다 보니까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피곤하고 집에 오면 지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가 이런 화를 자주 내는 거는 아이가 상대방의 눈치를 자꾸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 필요한 것을 집중하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배우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첫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어떤 때는 괜찮고, 이러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돼요. 부모는 아이한테 세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혼란스럽게 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이 세상 자체가 무섭게 느껴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욕구를 발현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쫓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나친 통제를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가 이런 주도성을 익히고 배우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은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요. 세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방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이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제약도 때로는 필요해요. 하지 말아야 되고 충동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이런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라든지 자기를 억제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통제도 문제가 되지만 또 지나치게 허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적절히 자유롭게 뛰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은 이것은 안 돼, 이런 것들은 지켜야 돼 라고 적절히 이제 커팅을 하면서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의 주도성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능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성취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경험 자체가 우리 아이를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연대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교류하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의 평가에 민감하거나 상대방 눈치를 보다 보면은 나도 이제 외톨이처럼 고립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지 아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유능감을 느끼면서 누군가와 같이 연대를 형성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졌을 때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이미 상처를 준 상태라면 나중에라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뇌는 다행히도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뇌가 쉽게 변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이런 상처라든지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적절한 환경에 의해 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도 이제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뇌가 영원히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런 상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 조절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감정 조절을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본다든지, 혹은 내가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다, 그런 우울증 약들 자체도 감정을 담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았을 때 부모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뇌가 회복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BDNF라는 물질입니다. 이 BDNF는 뇌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를 회복시켜주고 성장시켜주게 되는데, 이 BDNF가 분비가 되는 상황들이 우리 뇌를 다시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이죠. 뇌가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있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운동을 통해서 이런 뇌의 비료가 만들어지면은 뇌가 더 빨리 회복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우울제를 통해 가지고 BDNF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항우울제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 하나만 고르라면은 저는 운동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아이들에게 특히 운동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일단은 약물을 쓰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아이 내에 조금 비가역적인 혹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작용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물 사용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바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화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좀 제한점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운동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뇌도 회복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과정을 통해서 연대감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엇을 해줘야 되냐, 뭐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냐 했을 때 운동 하나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 있거나 ADHD가 있거나 할 때 이런 운동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뭐 마이클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ADHD가 있었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운동이라는 행동 자체가 이런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인내력이 향상이 됩니다. 운동은 힘들거든요, 사실. 힘든 순간을 참고 내가 그것을 참아서 뭔가를 승리를 한다든지 성취를 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보상으로 다가오는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되게 되는 거죠.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뭔가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사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힘든 순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렸을 적부터 이제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만 힘들면 포기한다든지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둔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한 아이와 운동하지 않은 아이의 미래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운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만큼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없거든요. 아이한테 아무리 운동이 좋다, 운동하면은 뇌가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진다 라고 얘기해봤자 아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텐데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즐겁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래들 간에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래들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 연대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은 아이한테는 그게 가장 큰 보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운동하면 너 건강해진다 얘기해봤자 아이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이런 운동하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경험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너 운동해 라고 하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럴 때는 부모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서로 싱크가 된다고 해요. 싱크가 되면서 거기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과거의 원시인들이 어딘가로 이동을 할 때 함께 같이 걸었겠죠. 같이 걷는 행위 자체가 서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를 시켰고요. 지금도 뭐 종교 행사라든지 어떤 집단 행사를 하면은 같이 뭔가 구호를 외친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소속감,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운동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가장 쉬운 거는 같이 걷는다든지 같이 구기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아이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발달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잔소리 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한번 운동할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운동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아이는 자꾸 보고 익숙한 것들을 또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이겨냈는데 엄마 아빠 싸우고 나서 밖에 나가서 같이 걷고 오더니 다시 하하호호 친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가 이런 방법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성인기가 돼서 그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방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모방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학습을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이런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또 운동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은 아이의 성인기에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기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걷는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 공원에 가서 같이 걷는다든지 조금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 동네를 걷는다든지 그리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구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나가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뭔가를 배워본다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캐치볼도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이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죄책감이 드는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운데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죄책감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 아이한테 참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공부도 좋고 유산도 좋고 하지만 저는 꼭 이런 운동이라는 것을 아이가 재밌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이와 함께 운동을 또 시작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